빈집의 모험. 코난 도일 지음. 1. 살아서 돌아온 홈즈. 로널드 어데어 경이 참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살해되어 런던의 전 시민이 겁을 먹은 것은 1894년 봄에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다. 그 범죄 사건 자체도 흥미있는 사건이었지만 잇따라 발생한 사건들도 나에게는 한층 놀라운 것이었다. 모험에 가득 찬 나의 일생 중에서도 이 사건에서처럼 놀라움을 맛보게 된 적은 다시 없었다. 3년 전에 홈즈는 스위스 여행 중 범죄왕 모리어티 교수 일당의 습격을 받고 절벽에서 떨어져 행방불명이 되어 있었다. 나는 홈즈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슬픔 속에 잠겨 있었다. 어데어 경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 그 무렵의 일이었다. 나는 홈즈와 무척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홈즈의 영향을 받아 범죄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홈즈가 없어진 뒤에도 세상을 놀래게 한 온갖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즐기기 위해 홈즈의 방법을 써서 사건을 풀어보려고 시도한 적도 여러 차례였다. 그러나 로널드 어데어 경의 끔찍한 최후처럼 나의 관심을 끈 사건도 없었다. 배심원들은 검시 재판에서 한 사람 내지 몇 사람에 의한 타살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나는 마차로 환자를 보러 다니면서 하루 내내 추리를 해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적당한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었다.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로널드 어데어 경은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의 총독 메이누스 백작의 차남이다. 어데어의 어머니는 백내장 수술 때문에 본국에 돌아와서 아들 로널드, 딸 힐다와 함께 런던의 파크 레인 427번지에 살고 있었다. 어데어는 상류사회의 사교계에 드나들고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는 적도 없고 이렇다 할 나쁜 소행을 저지른 적도 없었다. 조용한 인품이어서 감정에 치우치는 성격이 아니었으므로 그의 생활 태도는 모나지 않았다. 그런데 1894년 3월 30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차분한 청년 귀족이 대단히 이상한 뜻밖의 죽임을 당한 것이다. 어데어는 트럼프를 좋아해서 거의 매일같이 트럼프 놀이를 했어도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큰 노름은 하지 않았다. 그는 볼드윈, 캐븐디시, 바가텔 등 새 트럼프 클럽에 드나들고 있었다. 죽던 날은 저녁 식사 뒤에 바가텔 클럽에서 휘스트의 세 판 승부를 했다. 그날 오후에도 같은 클럽에서 같은 게임을 했다. 상대를 한 머레이씨, 조나디경, 모런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게임은 역시 그 휘스트였고 어데어 경은 5파운드 정도 잃었다고 했다. 이런 정도의 사실이 사건 직전에 어데어의 행동에 관해서 검시 재판의 심리 결과로 알게 된 것이다. 범행이 있었던 날 밤 어데어 경은 10시 정각에 클럽에서 돌아왔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친척을 만나러 나가고 없었다. 식모는 어데어가 거실로 쓰고 있는 3층 정면을 향한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식모는 그 방의 벽 난로에 불을 뗐는데 잘 타지 않고 그을음만 생기는 바람의 연기를 내보내려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했다. 그 뒤 11시 20분, 즉 어머니인 메이누스 부인과 누이 동생인 힐다가 돌아온 시간까지 그 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부인은 잠자기 전에 아들을 보려고 3층으로 올라갔다. 방문이 잠겨 있기에 문을 두드리고 소리쳐 불러도 대답이 없었으므로 사람을 불러 방문을 부쉈다. 어데어 경은 테이블 옆에 누워 있었다. 머리는 권총 탄환에 맞아 무참하게 으스러져 있었는데 방 안엔 흉기 같은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나타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10파운드짜리 지폐 2장과 은하 금화 합쳐서 17파운드 10실링을 늘어놓은 채였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에 클럽 친구들의 이름을 쓰고는 그 이름 옆에 숫자를 적어 놓았는데 이건 살해되기 전에 트럼프의 승패를 계산했던 것 같다.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면 할수록 사건은 더욱더 복잡해질 뿐이었다. 우선 어데어 경이 안에서 방문을 잠근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건 범인이 한 짓이며 그 뒤에 창문으로 도망쳤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창문에서 땅바닥까지는 적어도 7m, 바로 밑엔 꽃이 만발해 있는 화단이 있었다. 게다가 화단도 땅바닥까지도 조금도 어질러진 데가 없고 집과 도로 사이에 있는 좁다란 풀밭에도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자물쇠를 채운 건 어데어 경 자신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살해되었을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창문까지 기어오른다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창문 사이로 총을 쏘아 한 발에 맞추는 것도 아무리 총 솜씨가 좋다 해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파크 레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도로이고 집에서 베개 못 미친 곳에 마차를 빌려주는 곳이 있다. 그런데 아무도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파크 레인 괴사건의 상황인데 이미 말했듯이 어데어 청년에게는 적이 없었다고 생각되며 또 실내에 돈이나 귀중품을 훔쳐간 흔적이 없었으므로 더욱더 사건은 어려워졌다.
저녁 나절 나는 산책 삼아 하이드파크 공원을 지나 6시쯤 파크 레인의 옥스포드가 쪽 끄트머리까지 갔다. 한가한 사람들이 보도 위에 모여서 한결같이 창문을 쳐다보고 있었으므로 내가 찾는 그 집은 쉽사리 알 수 있었다. 사복 형사로 보이는 키가 큰 남자가 자기 의견을 늘어놓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남자를 둘러싸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되도록 가까이 가보았으나 그의 의견이 납득이 가지 않아 실망을 느끼고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나는 뒤에 서 있던 웬 노인과 부딪혀 노인이 손에 들고 있던 몇 권의 책이 땅에 떨어졌다. 나는 크게 사과했으나 추하게 생긴 그 노인은 조롱하는 듯이 중얼거리며 외면해 버렸다. 이윽고 구부러진 등과 하얀 턱수염의 노인은 사람들 틈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파크 레인 427번지를 조사해 보았지만 이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 단서를 알아내지는 못했다. 짐과 도로 사이에는 위가 나무 울장으로 된 낮은 단뿐인데 높이는 1m 반 정도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창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수도관 같은 것이 있어서 아주 날쌘 사람이라면 기어오를 수 있을지도 모르나 그러한 것도 전혀 없었다. 나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 아예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나 서재로 돌아와 5분도 못 되어 하녀가 들어와 손님이 왔다고 알렸다. 이게 웬일인가. 손님이란 아까의 그 기묘한 노인이었던 것이다. 노인은 앙상하고 쭈글쭈글한 얼굴을 백발 사이로 드러내 보이며 10권가량의 책을 오른팔에 힘겹게 안고 있었다. 노인은 기묘하게 쉰소리로 말했다. 내가 찾아와서 놀란 모양이구려. 그렇습니다. 하기야 내게도 양심이란 건 있단 말이오. 그래서 당신 뒤를 밟아 살금살금 따라와 보니 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겠소? 그래서 잠깐 들러 아깨는 실례를 저질렀지만 결코 무슨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오. 책을 집어준 건 고마웠어. 하고 한마디 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요. 별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이 근처에 처치가 모퉁이에 조그만 책방으로 차려놓고 있습니다. 한번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아하니 선생께서도 책을 모으시는 모양이군요. 5권만 더 있으면 책장 2번째 단이 찰 것 같은데 저대로는 이가 빠진 것 같군요. 나는 뒤쪽에 책장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서 뒤돌아보니 셜록 홈즈가 책상 저쪽에서 빙긋이 웃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일어서서 몇 초 동안 멍청이 홈즈를 쳐다보다가 그냥 기절해 버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칼라 끝이 풀려 있고 입술에 브랜디의 독한 뒷맛이 남아 있었다. 홈즈는 브랜디 병을 손에 들고 나를 들여다보며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와트슨 참 미안하게 됐네. 이렇게까지 자네가 놀랄 줄은 몰랐어. 나는 홈즈의 팔을 붙잡고 외쳤다. 홈즈, 정말로 자넨가? 아니 세상에 자네가 살아있다니. 그 무서운 골짜기 밑에서 어떻게 기어오를 수가 있었나? 서두르지 말게.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기분은 좀 어떤가? 말짱해. 그런데 정말로 내 눈을 믿을 수가 없네. 자네가 정말로 이렇게 내 서재에 와서 서 있다니. 나는 다시 한번 홈즈의 옷소매를 붙잡고서 옷 위로 가느다란 근육질의 팔을 만져보았다. 도깨비는 아닌 것 같군. 여보게. 이런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나? 어서 앉게.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얘기해 주게. 홈즈와 나는 마주보고 의자에 걸터 앉으며 옛 모습 그대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늙은 책방 주인답게 낡은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으나 변장용 백발과 헌책은 테이블 위에 쌓아 놓았다. 홈즈는 그전보다 훨씬 더 야위고 독수리 같은 얼굴은 무척 창백해 보였다. 이렇게 허리를 펴게 되니 몸이 다 시원하구먼. 와트슨. 키가 큰 남자가 몇 시간 동안이나 30cm가량 키를 줄여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자네 오늘 밤 지금부터 어렵고 위험한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겠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나왔는지는 그 일이 끝난 뒤가 좋지 않을까 하네. 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 이야기는 당장 듣고 싶네. 그럼 오늘 밤 함께 가주겠나? 언제든지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옛날과 다름없군. 나가기 전에 저녁을 좀 먹고 갈 시간 여유는 있네. 그럼 그 절벽 얘기를 해주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네. 그도 그럴 것이 원래부터 떨어지지 않았으니 말이야.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네 와트슨. 떨어지지 않았다네. 그때 자네에게 유서 대신에 쪽지를 남겨두었는데 그건 틀림없이 진짜야. 안전한 곳으로 통하는 샛길에 그 모리어티 교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젠 내 인생도 끝장이라고 생각했지.
그 교수의 잿빛 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죽이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교수와 두서너 마디 말을 나누고서 나중에 자네에게 보낼 몇 마디 말을 쓸 수 있는 여유를 받아냈다네. 그걸 담뱃갑과 지팡이와 함께 남기고서 뒤를 따라오는 모리어티 교수와 샛길로 걸어갔지. 절벽 끄트머리께까지 갔을 때 나는 도간에 든 쥐가 된 셈이었네. 상대방은 무기 같은 건 꺼내지 않고 긴 두 팔로 달라붙는 거였네. 그 교수는 자기의 운수도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서 나를 처치하려는 생각밖에는 없었던 모양이야. 두 사람은 하나로 뒤엉켜 폭포 가장자리에서 맹렬히 싸웠네. 하지만 나는 동양의 고유 무술인 유도 기술을 약간 익혀두었었다네. 내가 그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그는 몸의 균형을 잃고서 기우뚱거리더니 소름이 끼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거꾸로 떨어지는 거였어. 그리고는 물속에 가라앉았네. 홈즈가 담배를 피우면서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잠자코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이 대목에서 끼어들었다. 하지만 발자국은 어떻게 된 건가? 두 사람의 발자국이 새끼를 내려간 채 되돌아온 흔적이 없는 걸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건 이렇게 된 걸세. 그 교수의 몸이 떨어진 순간 운명의 신이 내게 다시 없는 기회를 베풀어 주었다고 나는 생각했네. 나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은 모리어티 교수 혼자만이 아니야. 두목의 죽음을 알게 되면 내게 복수를 하려는 녀석이 적어도 셋은 나올 거야. 모두 지극히 위험한 녀석들이지. 그들 중 어느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르잖나. 그러나 내가 죽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면 그 녀석들은 제멋대로 놀아날 거야.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기를 보아서 놈들을 해치울 수 있을 테지. 그때 가서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나서도 되겠다고 생각했네. 나는 일어나 뒤에 암벽을 살펴보았지. 절벽은 무척 높아 기어오른다는 건 아무래도 불가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샛길로 돌아가면 발자국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네. 결국 위험을 각오하고서라도 절벽을 기어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 쉬운 일이 아니었어. 발밑에는 폭포 소리가 진동하고 있었네. 손에 잡힌 풀뿌리가 빠지거나 젖은 바위 모서리에 발이 미끄러져 이젠 끝장이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래도 나는 위로 끈질기게 기어 올라가 끝내는 깊이 EM가량의 안반에 이르렀네. 거기서 나는 아무에게도 들킬 걱정 없이 편히 누워 있을 수 있었지. 자네들이 내가 죽은 걸로 생각하고 아래만 조사하고 있는 동안 나는 거기서 쉬고 있었던 셈이야. 이윽고 자네들은 단념하고 호텔로 철수해버리고 나는 혼자 남았지.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험도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바위가 위에서 굴러 떨어져서는 으르렁 소리를 내며 내 옆을 스쳐 샛길에 떨어진 뒤에 다시 한번 튀어 폭포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었네. 처음에 나는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했네. 그러나 위를 쳐다보니 어두운 하늘을 등지고 한 남자의 머리가 보이고 이어서 두 번째 바위돌이 바로 내가 누워있는 안반 위, 내 머리에서 30c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떨어지는 것이었네. 모리어티 교수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야. 교수가 나와 싸우는 동안 부하 한 사람이 멀리서 감시하고 있다가 교수만이 죽고 내가 살아남은 걸 보았던 걸세. 그래서 그는 얼른 절벽 꼭대기에 올라 교수가 실수한 일을 자기가 수행하려고 하는 게 틀림없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아닐세. 다시 그 끔찍한 얼굴이 절벽 위에 나타났는데 그건 다음 바위돌이 떨어진다는 예고였지. 나는 새끼를 향해 다시 기어 내려가기 시작했네. 오르기보다 100배는 어렵더구만. 하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안반 모서리에 손을 걸고 매달린 순간 다음 바위돌이 휙하고 아슬아슬하게 스쳐 떨어졌으니 말이야. 하지만 손이 온통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간신히 샛길로 내려갈 수가 있었네. 그리고는 곧 다름질쳐 어둠 속에서 15km나 도망갔네. 그리고서 일주일 뒤에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나타났는데 누구 한 사람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건 확실했어. 나는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네. 형인 마이크로프트에게야. 와트슨 자네에겐 두고두고 용서를 빌어야 하지만 그때는 내가 죽었다고 인정되는 것이 절대로 필요했네. 이 3년간 자네에게 편지를 쓰려고 몇 번이나 펜을 들었다가 그만둔 건 자네가 나를 아끼는 나머지 비밀을 누설하는 실수를 저지를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야. 아까 자네가 내 책을 떨어뜨렸을 때 내가 얼른 도망간 것도 그때 내가 위태로운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야. 조금이라도 자네가 놀란 표정이라도 지으면 나의 정체가 드러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될지 몰랐거든. 하지만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형 마이크로프트에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런던의 형편은 흐지부지되어 모리어티 일당의 재판은
나를 끈질기게 노리는 두 사람을 풀어주는 결과가 되었지. 그러므로 나는 2년간 티베트와 페르시아를 여행했었네. 그리고 잠시 프랑스에 머물다가 귀국하려는 참에 이번에 파크 레인 사건의 소식을 듣게 되어 서둘렀네. 이 사건 자체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나 개인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이야. 그런 까닭에 오늘 오후 2시에 그리운 옛방에 돌아와 그리운 옛 친구 와트슨이 있기만 하면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네. 나는 이 놀라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홈즈의 키가 크고 깡마른 모습과 예리하고 민첩한 얼굴이 눈앞에 있지 않았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홈즈는 이야기를 끝내고 말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지금부터 우리 둘이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이건 정말로 보람 있는 일이야. 좀 더 자세히 말해주게. 밤이 셀 때까지 실컷 보고 듣게 될 거야. 이 3년간 쌓이고 쌓인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 9시 반까지는 그 이야기로 시간을 메우고 그리고 나서 그 빈집의 모험에 착수하세나. 시간이 되자 나는 이륜 마차에 홈즈와 나란히 걸터앉아 호주머니 속에 권총을 넣고 어떠한 모험이 기다리나 하고 가슴을 두근거리려니 정말로 옛날 그대로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 이 맹수 사냥의 명수. 홈즈는 냉정하고 근엄하고 말수가 적었다. 가로등 불빛에 그의 근엄한 얼굴이 비칠 때마다 이마를 찌푸리고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그러한 태도를 본 것만으로도 이번 모험이 보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었다. 홈즈의 하숙집이 있는 베이커 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홈즈는 훨씬 앞에서 마차를 멈추게 했다. 마차에서 내릴 때 홈즈는 지극히 날카로운 눈초리로 좌우를 살피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 뒤에도 길모퉁이를 지날 때마다 몹시 주의를 기울여 뒤를 밟는 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길이 또한 참으로 별다른 것이었다. 런던의 샛길에 관한 홈즈의 지식은 대단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내가 전혀 모르는 복잡한 골목길을 재빨리 또한 자신 있는 걸음걸이로 누비고 가는 것이다. 이윽고 음침한 낡은 집들이 즐비한 조그만 거리에 나오자 홈즈는 좁은 골목길을 재빨리 돌아들어 나무 문을 지나 인기척이 없는 안뜰로 들어가서는 열쇠로 어떤 집의 뒷문을 열었다. 우리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고 홈즈는 문을 잠갔다. 집안은 캄캄했으나 빈집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었다. 마룻바닥을 걸어가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손을 뻗으면 벽에 갈기갈기 찢어진 채 매달려 있는 벽지가 닿았다. 홈즈의 차갑고 여인 손이 내 손목을 잡은 채 기다란 복도로 나를 끌고 갔는데 이윽고 문 위에 채광창이 희미하게 보였다. 여기서 홈즈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돌아 우리는 커다랗고 네모진 방에 들어섰다. 구석은 캄캄한데 가운데는 거리에서 비쳐 들어오는 광선으로 어슴푸레하게 밝았다. 하지만 실은 서로의 얼굴을 분간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홈즈는 내 어깨 위에 손을 대고 입을 귓가에 갖다 댔다. 이곳이 어딘지 알겠나? 나는 흐린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틀림없는 베이커 가인데. 맞았네. 우리는 옛날 그 집의 건너편에 있는 캠든 하우스에 와 있네. 아니 그런데 왜 이곳에 왔지? 건너편 건물을 실컷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야. 와트슨 수고스럽겠지만 밖에서 안 보이게끔 조심하면서 조금 더 창문 가까이 다가서게. 그리고 우리의 옛날 그 방을 살펴보게. 나는 기다시피 해서 앞으로 나가 그리운 옛집의 창문 언저리를 쳐다보다가 시선이 방에 닿는 순간 숨막힐 정도로 놀라 소리를 질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